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가야,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 줄 수 있을까?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 그런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고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겠어요. 여기가 제 집인데도 편하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계시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어머니가 거실에 그렇게 딱 계시면 숨이 막혀요. 어머니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안일을 저 대신 할 때마다 저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치 칼날에 마음을 찔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짐을 지은 거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길도 주지 않으며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시지만 저희도 저희만의 삶이 필요해요. 솔직히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제가 숨을 못 쉬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머니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게 저에겐 너무 큰 요소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너무 차갑고 그동안 제가 쏟아온 모든 정성과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집을 나서기 전에 저에게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당분간 생활하세요. 죄송해요. 저도 여유가 없어서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제가 평생토록 믿어왔던 아들의 목소리에도 저를 귀찮아하는 느낌이 들어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그 소리가 그렇게 날카로울 수 없었어요. 눈물이 정말 멈출 줄을 모르고 흘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며느리와 아들이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자신을 짐덩어리로만 생각해 집에서 쫓아낸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가 막힌 복수를 하셨다는 이민자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민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72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는 아마 믿기 힘드실지도 몰라요.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유쾌하고 밝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마음속에 항상 응어리 같은 것이 있는 느낌이에요.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제가 인생을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을지 여러분의 현명한 관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은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그야말로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업은 온전히 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남편이 떠난 후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그 빈자리는 지금도 여전히 가슴 속에서 무겁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제 인생의 전부였고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남편이 떠난 뒤로는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고요함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매일이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 내가 남기는 모든 것은 너의 어머니를 위한 것이야.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나며 아들에게 집과 재산을 물려주었고 아들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은 제겐 큰 위로가 되었고 아들과 함께 있으면 남편의 부재가 조금은 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하지 못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처음 아들과 며느리와의 생활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배려해 주었고 손자와도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돕겠다고 하면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하면 되니까 소파에 앉아 편히 쉬고 계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의 배려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말투나 행동에서 점점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청소를 하려고 하자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청소하면서 사신 건 알겠는데 집 청소는 저한테 좀 맡겨주세요. 어머니가 청소하시면 제가 물건 놓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말들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고 저를 제외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이내 그 배려 속에 숨겨진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서서히 제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에게는 그 변화를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고 결국 저는 그저 참아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쉬세요. 제가 할 테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말 속에는 더 이상 배려는 없고 그저 불편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속에 의문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문제를 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평화롭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어머니 부엌에 들어오시지 말라니깐요. 어머니는 애기랑 놀고 계세요. 그 순간 저는 그 말 속에서 분명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었고 가슴 속에서 뭔가가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지만 저는 그저 내가 오해한 것일 거야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방에 돌아와도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왜 저렇게 차갑게 말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이어졌고 결국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빨래를 개려고 하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빨래 갤게요. 화분에 물이라도 주려 하면 어머니, 그냥 쉬세요. 화분에 물 주는 날 아니에요. 그리고 물도 정확히 정해진 양만 줘야 된다고요. 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나를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점점 제가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날도 손자와 놀고 있던 적의 며느리는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놀아줄게요. 어머니는 나가서 텔레비전이나 보세요. 그 말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냉기처럼 차가운 공기가 내 주변을 감싸는 것 같았고, 혼자 있는 방 안에서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았죠. 식사 시간에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대화는 더욱더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마치 그 집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저하게 며느리가 의도한 대로 된 것이었죠. 며느리는 점차적으로 저를 더 외롭고 고립된 존재로 만들어갔습니다. 작은 질문을 던져도 귀찮다는 듯 짧은 답변만 돌아오거나 아예 무시당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가야,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줄 수 있을까?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 그런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고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겠어요. 여기가 제 집인데도 편하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계시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어머니가 거실에 그렇게 딱 계시면 숨이 막혀요. 어머니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안일을 저 대신 할 때마다 저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치 칼날에 마음을 찔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짐을 지은 거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길도 주지 않으며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시지만 저희도 저희만의 삶이 필요해요. 솔직히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제가 숨을 못 쉬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머니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게 저에겐 너무 큰 요소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너무 차갑고 그동안 제가 쏟아온 모든 정성과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집을 나서기 전에 저에게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당분간 생활하세요. 죄송해요. 저도 여유가 없어서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제가 평생토록 믿어왔던 아들의 목소리에도 저를 귀찮아하는 느낌이 들어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그 소리가 그렇게 날카로울 수 없었어요. 눈물이 정말 멈출 줄을 모르고 흘렀습니다. 평생 이 한 몸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떠나게 만드는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정말 배신감의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숨이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참으며 걷다 보니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나를 보며 웃어주었던 시간들, 아들의 졸업식, 첫 취업, 그리고 결혼식까지요. 모든 순간들이 마치 필름이 흘러가듯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 기억들 덕분에 잠시 따뜻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도 냉정했고 그 길을 계속 걸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가야 했죠. 그래, 혼자서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 남편이
내 옆에 있다면 나에게 호되게 혼을 낼 거야. 지금까지 용기 있게 살아온 내 자신을 믿자. 나는 강한 여자야. 손에는 아들이 주었던 300만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발길이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이제는 아들마저 저를 내몰고 있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울면서 길을 걷는 저를 보며 길거리 걷던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더군요. 길을 가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누굴 보든 다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저만 불행한 것처럼 느꼈어요. 마음을 잡아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자책을 하게 되었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앞에 있는 호수에 뛰어들고 싶기도 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 잡고 다시 길을 걷다 보니 몸이 점점 더 무겁고 지쳐갔습니다. 우선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근처의 작은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주인분이 계시더군요. 어머, 여기 계시려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일단 짧게 있으려고요. 주인은 키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꼭 저를 비웃는 듯 보이더라고요. 방에 사용 설명서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지원되는 건 많이 없으니 다 자기 돈으로 사셔야 해요. 돈은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네, 여기 있어요. 저는 봉투에 있는 300만 원에서 한 달치 돈을 꺼내 주인에게 주었어요. 큰 돈을 보니 주인이 놀라더군요. 제 전 재산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 아들과의 추억들이 영화처럼 눈앞에 보이는 듯 했어요. 남편과 처음 청소업체를 열었을 때, 아들이 처음으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 끙 수많은 행복했던 기억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 너무나도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외로움과 상실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은 정말 끊임없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외로워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내 삶이 왜 이렇게 끝나버린 걸까? 슬픔 뒤에는 억울함이 찾아왔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들이요. 곧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삶을 살아가자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행동은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제 상처는 너무나 무겁고 깊었습니다. 거의 몇 달 동안 저는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작은 창문만 멍하니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을 뿐인데 시간이 갈수록 방 안은 점점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 쌓인 억울함과 고독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오히려 저에게는 화살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렇게 즐거운 날들이 나에게도 있었는데 행복했던 시절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저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은 돈이 얼마 남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고시원 비용은 생각보다 비쌌고 제 남아있는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돈을 세어보니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다음 달치를 못 내고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위기감을 느꼈죠. 주인의 행동을 봐선 바로 내쫓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솔직히 이 나이에 누가 저를 써주겠어요. 현실은 정말 가혹했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결국 다음 달 지출하는 날이 다가왔고 저는 고시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선 숙소가 필요해서 더 저렴한 숙소를 찾아봤지만 고시원보다 싼 곳은 없었어요. 이 많은 공간 중에 내 공간이 없다는 것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PC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잠을 자면 비용을 줄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PC방에 들어가 정액권을 끊었습니다. 긴 시간을 정액권으로 끊으면 저렴한 가격에 오래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잠시 시간을 멈추고 자리에 있어도 워낙 손님이 많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조금씩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느낌이었지만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왔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PC방은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말소리와 게임 소리가 혼합되어 PC방 가득 울려 퍼졌지만 그 모든 소리가 저에게는 더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혼자만 구석에 앉아 흐릿한 눈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씁쓸하게 떠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떠올리는 건 가족들과 함께했던 오래전 지나간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마음을 찢어 놓았고 지금 이 순간 나만 홀로 이렇게 남겨져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저는 남편과 좋아했던 영화들을 틀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렇게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PC방의 의자를 젖히고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밤새도록 게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시끄러웠어요. 결국 헤드셋을 끼고 지친 몸으로 잠시 눈을 붙였지만 피곤함을 푸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고 나자 몸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은 더욱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만 들었지만 갈 길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식욕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하늘의 뜻인가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잠시 PC방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계속 걸었어요. 그러다 결국 눈에 띄는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삼각김밥과 핫바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앞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건너편 감자탕집을 보았습니다. 감자탕집은 아침인데도 손님이 많았고 웃고 떠드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울컥하더군요. 저렇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순간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서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계속 감자탕집을 바라보았어요.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왠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참 부럽기만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밥을 먹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손주가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몰라도 손주는 저를 정말 잘 따랐거든요. 문득 손주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아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다 먹으니 현실이 피부로 느껴지더군요. 남은 돈은 점점 줄어들고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PC방에서 지낼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말하곤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을 하다 보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편의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PC방을 나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삼각김밥과 핫바 하나를 손에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길거리엔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더군요. 그러다 문득 그 속에서 저는 홀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만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순간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보게 되었어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마다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보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향해 밝게 인사를 건넬 때마다 저는 오히려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게 부끄러워서였어요. 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죠. 내가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계속 말을 피하고 시선을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청소를 하며 친절하게 말을 건넸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여유로운 척 연기를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미 기댈 곳도 없는 상황이었죠. 매일 PC방과 편의점을 왕복하는 것도 지쳐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몰라라는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었고 어느 곳에서도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해. 작은 일이라도 찾아봐야겠어라는 다짐이 마음속에 일었고 그때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폐지를 줍고 가게에서 버리는 공병을 모아갔어요. 큰 리어카를 작은 몸의 할아버지가 끌고 힘겹게 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 일은 내가 못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몸은 그 할아버지에게로 가더라고요. 막상 말을 붙이려고 하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나가다 보긴 했는데 무슨 할 말 있으세요? 저는 제 상황을 남에게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제가 조용히 있으니 다시 말을 꺼냈어요. 지나가면서 잠깐 봤는데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제가 누굴 걱정할 처지는 아니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말해보세요. 저한테 말해서 마음이라도 좀 가벼워질지 누가 아나요? 그의 진심 어린 물음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은 놀라운 듯 했고 저는 그 시선에 불편함을 느끼며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뱉은 말이 있으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면 저도 어르신 같은 일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깐요.
하지만 금방 그만둘 생각이면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맴돌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안 할 수 없었어요. 당장 PC방에서 쫓겨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라고 생각하며 도전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해야죠. 해내야죠. 할머니의 경험과 성실함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말에 조금씩 불안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가방에서 쪽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기로 오세요. 할아버지는 쪽지에다가 주소를 적어주면서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PC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지만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계속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몸이라도 다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등 걱정은 커져갔지만 결국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중요한 건 도전하는 거잖아.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PC방에서 나와 화장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고 가방에 있는 옷 중에 가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할아버지가 알려준 곳으로 향하는 길은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고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작은 희망 속에서 두려움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려준 곳은 바로 고물상이었어요. 도착하니 할아버지가 미리 오셔서 기다리고 있으시더군요. 할머니 여기에요. 어서 오세요. 마음의 준비는 다 되셨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저에게 장갑과 앞에 매는 가방 그리고 고물 리어카를 건네주었어요. 그리고는 리어카를 끄는 방법과 힘을 최대한 쓰지 않고 리어카를 미는 자세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새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힘은 들었지만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배울 것이 많았어요. 돈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리해야 했고, 폐지를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도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고철, 병, 캔, 폐지 등이 얼마나 하는지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능숙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그 할아버지가 오면 가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폐지나 공병 등을 몽땅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그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어떻게 일하는지를 배웠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가 번 돈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억지로 저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셨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나눠주셔도 되는 거예요? 공 한쪽이라도 나눠 먹어야죠. 그리고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요. 할아버지의 따뜻함에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할아버지에게 했습니다. 어르신, 근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별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남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고 오히려 베풀면서 살았어요. 근데 반대로 돈 많은 사람들은 다들 자기만 알고 자기 것만 아까운 줄 알고 베풀 줄을 모르더군요. 그냥 저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 제가 사는 방식을 조금 알려준 것밖에 없어요. 할지 안 할지는 할머니가 정한 것이죠. 저는 그냥 손만 내밀었을 뿐 잡은 건 할머니예요. 그니까 제 덕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어요. 할아버지는 어찌할 줄을 몰라 그저 우는 저희 등을 두드려 주었죠. 그렇게 제가 울음이 그치자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이제 할머니가 할머니만의 길을 찾아야 해요. 일주일 동안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랑 길은 안 겹치게 해야 해요. 이 일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하며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처음과 같은 변함없는 미소였죠. 할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PC방 화장실에서 더러워진 몸을 씻으며 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새 더 많이 늙은 것 같더군요. 그리고 옷은 많이 더러워졌고 일주일간 리어카를 끌고 다니다 보니 온몸에 알이 배겼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준 돈을 보니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일해서 제 손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제 몸은 더러웠지만 그 돈은 너무 깨끗해 보였어요. 물론 폐지 줍는 일이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 혼자 먹고 살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할아버지 말대로 저만의 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빌라촌을 다니며 다른 폐지 줍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안면을 텄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 저를 많이 알아봐주고 제가 올 때까지 폐지나 공병을 모아두었다가 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음식값과 PC방 값, 그리고 가끔 목욕할 때 갔던 목욕비를 빼니 딱 5,000원이 남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기뻤어요. 한 달 동안 고통 속에서 번 돈이기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어요. 일은 하면 할수록 익숙해졌고요. 고물상 사장님도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셨는지 다른 분들보다 더 값을 쳐주었어요. 그렇기에 익숙해지면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이르렀어요. 죽으림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PC방으로 가던 길에 복권 판매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다른 기대는 없었지만 어쩌면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판매점에 들어가자 직원은 저의 차림새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어요. 로또 한 장 주세요. 직원은 말없이 저에게 복권 한 장을 던졌어요. 저는 내색하지 않고 로또를 받아 제 앞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는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번호를 보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왜 로또를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절대 될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될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일주일을 버티는 것이었어요. 며칠 동안 몰두한 일에 정신이 팔려 로또 복권이 가방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일상에 파묻혀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내며 지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끝나고 PC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복권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가방 속에 로또가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그때 복권을 샀었지. 저는 얼핏 가방을 뒤져서 그 작은 종이를 찾아냈습니다. 그 복권을 손에 들고 잠시 멍하니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안 됐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번호나 비교해 볼까? 되면 정말 좋겠다. 잠깐의 희망이 마음을 스쳤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래, 기대는 하지 말자.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저는 현수막에 적혀 있는 번호와 제 용지의 번호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모두 역시나 다르더라고요. 맞는 번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대 없이 마지막 줄의 번호를 보는데 첫 번째 번호를 보고 심장이 고동쳤습니다. 이 번호가 맞네. 그런데 두 번째 번호도 일치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로 일어날 리가 있을까? 세 번째 번호도 맞았을 때는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번호까지 모두 일치했을 때 머리끝이 아찔해지며 온몸이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번호를 확인하며 눈을 비볐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번호까지 완벽히 일치했고 당첨된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리는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고 땅이 울렁거리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오직 제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정말 당첨된 걸까? 머릿속은 혼란에 휘말렸고 벅찬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쥔 복권을 꼭 쥔 채 그 감정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야. 마음을 가라앉혀야 해.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PC방으로 향하는 길 머릿속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느낀 상처와 배신은 여전히 저의 마음 한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잊고 싶어도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에게 주어진 기회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PC방에 돌아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저의 지난 세월을 되새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받은 서러움과 상처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저는 그때마다 혼자였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키운 아들이 저를 떠나보내다니 그 충격은 여전히 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달라질 것이었죠. 이제 제가 제 인생을 다시 주도해야 한다는 결심이 제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기회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제 삶을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당첨금을 수령하며 제 삶의 새로운 인생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저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당첨금은 40억이 넘었어요. 실수령액은 27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첨금을 손에 쥐고 나자 저는 비로소 희생자에서 벗어나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열쇠였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저는 거리를 걷다가 제가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그 빌라에서 저는 온갖 아픔을 겪었고 그 경험은 여전히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들의 삶을 바꿀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저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그 빌라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제가 제시한 금액에 놀랐지만 신속하게 거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불렀거든요. 그렇게 집주인과의 거래가 확정이 되자 그동안 쌓였던 마음속의 갈등과 복잡한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제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아픔과 외로움이 저를 다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드디어 그 빌라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마음 속에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이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다시 찾을 시간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매매가 완료된 후 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서러움과 배신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반드시 제가 주도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날이 밝았고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빌라를 찾아가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빌라 새로 구입한 사람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경비 아저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아, 어르신이시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 스치는 놀람을 보며 저는 내심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저희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그 집 문 앞에 서자 여러 가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는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왜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불편함과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집에 들어서자 아들은 거실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으며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왔어.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며느리가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차 하얗게 질려갔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서류를 보고 충격에 빠진 듯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빌라의 새로운 주인은 바로 나야. 이제 내가 너희 집주인이 되는 거지.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들도 서류를 확인하며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갑자기 이런 일이. 저는 그들의 반응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으며 저는 그 모습을 냉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너희 전세 계약이 이제 4개월 남았더구나. 라고 말하며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놀라 눈이 크게 뜨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절박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입을 열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우리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내쫓을 차례야. 그들의 표정은 마치 무너져 내리는 듯 보였고 그 모습은 제게 아무런 감정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내 차례라고 생각하며 차갑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놀람과 당황을 느끼며 저는 말을 끝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매달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그렇게 결심을 굳힌 뒤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제 저에게 낯설고 무의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게 남은 건 단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한 배신과 상처를 떠올리면 속이 후련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식으로서 그들을 키워왔던 시간이 떠오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매일같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라며 애원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아침이면 어머니 잘 주무셨나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길 바래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어머니 혹시 오늘 저희랑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녁에는 어머니, 저희가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통화를 시도했죠. 며느리는 수십 번도 넘게 눈물 섞인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저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고 맹세할게요. 라며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부족했고 아내의 말만 듣고 엄마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사정은 반복되었고 처음에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간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들과의 신뢰는 이미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부모를 배신한 자식이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이익을 추구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들었고 결국 저는 그들의 연락을 일체 무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는 그들과 연락을 끊고 그들은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빌라는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새로운 세입자들을 맞이하며 건물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었던 할아버지를 만나 지금까지의 사정을 말하고 집을 하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크다며 당연하게도 거절하셨지만 안 들어오시면 평생 빈 방으로 둘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운동 겸 폐지 줍는 일을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찾을 수 있었고 아침마다 고물상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제게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처음에는 공허함을 느꼈지만 곧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기쁨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물상 사장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훨씬 더 활기차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인생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매일 새로운 일이 투성이니까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를 보면 저도 힘이 나요.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저도 힘이 나고 정말로 제가 바뀐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의 길을 가며 내 삶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저희 재산을 노리며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반성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제가 세상을 뜰 때까지 절대로 재산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몽땅 기부나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평생 그들을 보지 않을 각오로요. 지금은 너무 제가 화가 나서 그렇고 나중엔 바뀔지도 모르겠지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계속 연락 오는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실 며느리와 아들이 밉지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남은 인생 더 현명하게 살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제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